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제가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았다고 자부했어요. 물론 40년을 살다 보니 견디기 힘든 일도 있고 어느 날은 매일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행복한 날도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 저에게 상상도 해보지 못했던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제 40년 인생 중에 가장 고민되는 일이라 여러분께 조언을 구하려고 사연을 보내게 됐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다 들어보시고 제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여러분이 의견 주세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계시지 않았습니다. 항상 제 곁에는 어머니만 계셨기 때문에 어릴 때에는 남들도 그냥 다 아버지가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동네 놀이터에서 뛰어놀 정도로 크고 나서야 우리 집이 다른 집과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른 집은 보통 다 엄마 아빠가 있고 저만 아버지가 없는 거더라고요. 그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저는 철딱서니 없이 엄마에게 자꾸 물었어요. 우리 아빠는 어디에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엄마는 아버지가 돈 벌러 미국에 갔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 갈 정도로 크면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했죠. 지금 생각해봐도 저는 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차피 돌아오지도 않을 아버지라면 애초에 기대하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꾸만 아버지가 돌아올 거라고 이야기하시니 저는 가능하지도 않은 꿈을 안고 매일 밤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있지도 않은 아버지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심지어 본 적도 없는 아버지가 꿈에도 나왔어요. 큰 키에 멋진 양복을 입고 저를 보며 양손을 벌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힘차게 달려가 아버지의 품에 안겼어요. 항상 얼굴은 까맣게 보여서 아버지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아버지 꿈을 꾸고 나면 다음 날은 가슴이 하루 종일 따뜻했습니다. 어린 저에게는 아버지의 빈자리가 컸어요. 저는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어머니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어요. 친구들이 저에게 아버지에 관해 물을 때마다 저는 미국에 있다고 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으니까요. 친구들도 처음엔 미국에 계신 아버지가 멋지다고 부러워했지만 언제부턴가 제 말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너 그럼 미국에 있는 아빠랑 통화해 봤어? 미국은 우리가 아침일 때 밤이라 서로 시간이 안 맞아서 통화는 못해. 미국에 있는 아버지와 전화통화는 해봤는지 아니면 집에 미국에서 온 편지라도 있는지 꼬치꼬치 물었어요. 저도 친구처럼 의심하지 않았던 건 아니에요. 이미 저도 어머니에게 다 해본 말이었습니다.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왜 아버지는 나에게 전화하지 않냐, 편지를 보낼 수도 있지 않냐, 아버지 사진이라도 보여달라, 별의별 말을 다 했죠. 그럴 때면 어머니는 요리조리 말을 돌리다가 결국은 항상 본인이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던 사진을 보여주고는 했어요. 우리 딸, 봐봐. 엄마 이때 엄청 예뻤지? 미스코리아 대회는 아무나 나갈 수가 없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쁜 여자들만 나갈 수 있는 대회야. 이런 대회까지 나갔다 온 사람이 딸한테 거짓말하겠어? 아빠는 미국에 있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우리한테 돌아오실 거야. 어머니 말이 이상하다는 것쯤이야 어린 나이에도 느낌으로 다 알 수 있었지만 저는 어머니의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적어도 어머니가 저에게 보여주신 미스코리아 사진은 사실이었으니까요. 수영복을 입고 어깨에 띠를 두른 모습이 영락없이 미스코리아였습니다. 친구들이 제 말을 믿지 못할 때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사진을 보여줬어요. 미스코리아는 한국을 대표하는 미녀라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서요.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때 부반장이 된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욕심이 좀 많아서 반장을 꼭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반장이 됐습니다. 반장이 된 친구와는 원래부터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라이벌처럼 항상 경쟁했었거든요. 그 친구는 자신이 반장이 된 기념으로 집에 친구들을 다 초대했어요. 저도 같이 갔는데 집이 대궐처럼 넓더군요. 방 안에 책상에 침대도 있는 건 물론이고 피아노까지 있더라고요. 친구가 반장된 기념으로 어머님께서 피아노 연주를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친구들은 너무 멋지다면서 박수를 쳤어요. 친구들은 반장을 부러워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반장 친구처럼 친구들에게 부러움을 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내일은 우리 집으로 놀러 오라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미스 코리아라 반장 엄마보다 훨씬 더 예쁘고 멋지다고 자랑까지 하면서요. 저는 다음 날 친구들을 데리고 집에 갔습니다. 어머니는 친구들을 초대했다는 말에 급하게 음식들을 만들어 주셨어요. 친구들은 집을 둘러보더니 저와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엄마가 정말 예쁘다고 영화배우 같다면서 부러워했어요. 저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리 엄마 진짜 예쁘지? 미스 코리아 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예쁘다는 거야. 우리 아빠가 엄마한테 첫눈에 반해서 둘이 결혼한 거라니까? 근데 왜 다 너랑 엄마 사진뿐이고 미국 갔다는 너희 아빠 사진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너도 너희 아빠 실제로 본 적 없다고 하지 않았어? 너 혹시 아빠 미국에 있다는 거 뻥 아니야? 사실은 없는데 있다고 한 거 아니냐고. 친구들이 저희 엄마가 예쁘다고 하자 반장은 셈이 났는지 갑자기 아빠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를 추궁했습니다. 저는 어쩐지 당황했어요. 엄마가 아빠는 미국에 있다고 항상 이야기하셨지만 사실 저도 아버지는 직접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요. 그래도 친구들 앞에서 그런 제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저는 애써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국에 진짜 있다고요. 야, 거짓말하지 마. 너희 아빠가 미국에 돈 벌러 갔으면 너희 집에 달러도 많고 미국 물건도 많아야지. 그러게. 아무리 미국에 있어도 한국에 오시긴 할 거 아니야. 너희 아빠 미국에 있는 거 진짜 맞아? 반장이 분위기를 몰아가니 다른 아이들까지 저를 의심했습니다. 저는 순간 울컥해서 눈물을 쏟을 뻔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엄마가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밖에서 저희끼리 하는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지 버럭 아이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너희 왜 수정이 말 안 믿니? 수정이 아빠 미국에 있는 거 맞거든? 너 반장. 우리 수정이보다 얼굴도 못생긴 게 반장 좀 됐다고 우쭐거리지 마. 어머니가 미모는 출중하신데 성격이 좀 욱하시는 편이에요. 원래 꿈은 배우였는데 미스코리아에 나갔다가 아버지 눈에 들어 20대 초반에 저를 낳는 바람에 제대로 꿈을 펼치지는 못하셨죠. 그래도 어머니는 뭐라도 해보시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항상 생각처럼 되지 않아서 문제였지만요. 어머니가 옷가게에 나가서 일한 적도 있었는데 손님에게 판 옷보다 본인이 사서 입은 옷이 더 많아서 그만두셨어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 번은 미용 기술이라도 배워보겠다고 며칠 동네 미용실에 나갔었는데 자꾸 손님하고 싸우는 바람에 며칠 일도 못하고 그만두셨어요. 그 성격이 어디 안 가더군요. 어린 딸내미 친구들한테까지 욱하시는 걸 보면 말이죠. 그날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하도 호통을 치는 바람에 친구들은 다들 울면서 집에 갔어요. 저는 속상해서 엄마한테 투덜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친구들한테 못생겼다고 하면 어떡하냐고요. 너 기죽지 마. 애들이 뭐라고 떠들든 네 아빠는 미국에 있고 엄마는 미스코리아야. 너 꿀리는 거 하나도 없다고. 어릴 때는 저도 어머니 말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지만 한 살 한 살 나이가 들수록 어머니의 말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걸 저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혼자 추리를 해보면서요. 가장 먼저 생각한 건 아버지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는데 저에게는 있다고 거짓말한 건지도 모르겠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돈도 안 버는데 우리에게는 집도 있고 생활도 되는 걸 보면 누군가 돈을 보내주기는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나마 가장 가능성이 큰 건 어머니가 임신한 상태로 아버지와 이혼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딘가에는 존재하지만 두 분이 헤어져서 만날 수 없는 건 아닐까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뒤 어머니는 거짓말을 저에게 들키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천년 만년 어린아이일 줄 알았나 봐요. 도대체 언제까지 속이려던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집에 왔던 친구들이 어머니에게 혼이 나서 울고 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일이에요. 학교에서 학부모 회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부반장이다 보니 어머니가 회의에 참석하신 거죠. 그런데 그 자리에 반장 어머니와 만나게 된 거예요. 미스 코리아라는 전적을 보면 아시겠지만
어머니는 굉장히 화려한 스타일이에요. 학교 행사에 가면서 몸매가 드러나는 미니스커트를 입고 빨간 하이힐을 신고 나타나셨습니다. 학부모 회의에 참석한 학부모들이 어머니를 보고 쑥덕거렸어요. 모델 같다, 연예인 같다 말들이 많았죠. 그런데 그 순간 반장 엄마가 나서더니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했나 봐요. 남편 없이 혼자 애 키운다더니 어디서 돈 많은 애인이라도 생겼나 봐요? 그 가방이랑 구두 엄청 비싸 보이는데? 반장 엄마는 그날 아주 작정하고 왔더군요. 저희 엄마를 망신 주려고요. 저희 엄마는 그게 무슨 소리냐며 남편이 미국에 있어서 보내준 거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반장 엄마는 뭔가를 안다는 듯 코웃음 치더군요.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수정이 엄마가 애들 있는 앞에서까지 거짓말하고 다니니까 내가 이야기해야겠네. 수정이 엄마가 일했던 미용실 원장, 나랑 완전 절친이라서 내가 다 들었거든. 수정이 엄마 미용실에 오는 총각들한테 다 추파 던지고 난리 아니었다면서? 한 번은 미용실 단골 손님이랑 술 먹고 취해서 남편 없다고 애랑 둘이 산다고 했다던데? 선생님들까지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는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 성격 제가 대충 말씀드렸죠. 그런 소리를 듣고도 절대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대로 반장 엄마한테 달려들었어요. 큰 키를 이용해 단번에 반장 엄마 머리끄덩이를 잡고 흔들어댔답니다. 주변에 있던 선생님과 엄마들이 말리는데도 어머니는 끝까지 머리를 놓아주지라 않았대요. 그날 이후 학교에 소문이 싹 퍼졌어요. 오수정이 미국에 있다고 한 아버지는 애초에 없었고 엄마는 동네 남자들이나 꼬시고 다닌다고요. 저는 도저히 학교에 있을 수가 없어서 멋대로 조퇴를 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느냐고요. 저한테까지 속이지 말고 사실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자꾸 거짓말하면 아예 집을 나가버리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어머니가 말을 하는데 기가 찼습니다. 내가 미스코리아 나갔을 때 너희 아빠가 엄마한테 반해서 결혼했다는 건 사실이야. 사실은 너희 아버지 죽었어. 너 생기고 얼마 안 돼서 사고로 죽었는데 아빠가 없다고 하면 네가 나가서 기죽을까 봐 엄마가 사실대로 말은 못했어. 미안해 우리 딸. 거짓말하지 마. 그럼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산 건데? 엄마 돈도 안 벌면서 그 비싼 가방이랑 옷은 어떻게 산 거냐고. 정말 어디 숨겨둔 남자친구라도 있는 거야? 저는 어머니 말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맞는다고 했어요. 아버지가 원래 사업을 하던 사람이라 집도 있었고 남겨둔 재산이 많아서 지금까지 편하게 먹고 산 거라고요. 그날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밤새 잠도 안 자고 펑펑 울어대느라 눈이 부어서 다음날 아예 눈이 떠지질 않았습니다. 그때 일로 저는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절대 다시는 누구에게도 거짓말하지 않기로요. 물론 제가 일부러 거짓말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다짐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 누군가를 속이지 않기로요. 그 사건 이후 저와 어머니는 아무래도 그 동네에서 계속 살 수는 없어서 이사했어요. 제가 그러자고 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억울한 게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속인 건 사실이니 친구들 얼굴을 볼 낯이 없었거든요. 어머니와 저는 새로운 동네에서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생각해보면 미국에 있다는 아버지가 사실이 아니면 어쩌지 걱정이 됐던 시기도 있었어요. 진실을 알게 되니 마음은 아팠지만 그래도 속은 시원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족이라고는 어머니와 나 단 둘뿐이라는 사실이 명확해지니 저는 더 씩씩해졌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아버지를 막연하게 생각했던 때보다 훨씬 더 마음이 안정됐어요. 그때부터는 만나는 사람 누구에게도 자신 있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든 선생님이든 다들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저를 안쓰럽게 생각했지만 저는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처음부터 있다가 사라진 거면 당연히 슬프겠지만 처음부터 아버지라는 존재가 아예 없었으니 달라진 게 없더군요. 차라리 예전처럼 그리워하던 시간보다는 훨씬 더 편안했습니다. 신기한 건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욕심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전에는 욕심도 많고 친구들을 시샘하기도 했는데
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사를 하고 전학을 하고 나서는 어디서든 있는 듯 없는 듯 지냈어요. 어른이 될 때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어머니는 전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당시에 제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직 준비로 한참 바빴었는데 어머니는 갑자기 연극이나 뮤지컬을 하겠다고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고 다니시더군요. 저는 혹시나 아버지가 남겨주셨다는 재산이 다 떨어져서 돈을 벌려고 하시나 싶어 제가 취직을 하면 되니 어머니에게는 집에 계시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어머니가 돈을 번다고 나가서 정말 돈을 벌어온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셨어요. 이제 저도 성인이 됐으니 못다 이룬 당신의 꿈을 이뤄보겠다고 하셨습니다. 어허, 오수정, 이 엄마가 누구야? 미스코리아까지 나갔던 사람이야. 네가 봐도 알겠지만 이 엄마 미모 아직 안 죽었어. 어머니는 저를 낳느라 포기했던 배우의 꿈을 다시 이뤄보겠다고 하셨어요. 저도 취직 준비로 정신없는 와중에 어머니는 여기저기 오디션을 보러 다니면서 저보다 더 바빴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응원했어요. 사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어머니의 미모가 어디 내놔도 빠지는 미모가 아니니까요. 저는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뭐든지 다 해보라고 응원했습니다. 어머니가 연기를 다시 시작하고 나서 저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어요. 원래도 사람들과 어울리고 술자리도 좋아하시는 분이기는 했지만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는 그 정도가 심했어요. 대학로에서 하는 연극에 캐스팅이 돼서 몇 달 동안 공연을 하셨는데 공연하는 내내 매일 회식이라며 집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전화통화를 할 때마다 보면 항상 술에 취해 있었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행복해 보였지만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때가 마침 제가 취직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라 너무 힘들었을 때였어요. 제가 전공을 살려 사회복지사로 구청에서 일했었는데 업무가 너무 많아 거의 매일 야근이었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다 보니 준공무원이나 다름없었거든요. 매일같이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니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애꿎은 어머니에게 화풀이 했어요. 저는 매일 일하느라 쉬지도 못하고 매일 사람들에게 시달리는데 어머니는 집에도 안 들어오고 매일 놀고만 있으니 괜히 마음이 뒤틀리더라고요. 어머니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행복해하면 저도 기뻐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미안하면서도 화가 나는 게 마음이 오락가락 하더군요. 화가 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집안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어쨌든 둘 다 일하러 밖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으니 식사 준비나 빨래, 청소 같은 집안일은 서로 분담하기로 했는데 전혀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저야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직장인이다 보니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집에 들어오지만 어머니는 아니었어요. 매일 밤에나 늦게 들어와 잠만 자고 다음날 점심때나 일어나서 또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연기하는 게 좋아도 그렇지 둘이 같이 사는 집인데 집안일은 나 몰라라면 어떡해? 어제는 내가 청소하고 빨래까지 다 해놓고 야근하고 와서 밥까지 해서 혼자 먹었잖아. 다 큰 딸내미가 밥하고 빨래도 할 수 있는 거지. 뭘 그런 거 가지고 일일이 따져? 엄마는 요즘 밖에서 밥 다 해결하고 들어오는데 당연히 집에서 밥 먹는 네가 해야지. 제가 어머니와 이런 일 가지고 싸우는 날이 올 거라고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가 알아서 해주시는 밥만 먹으면서 편하게 살다가 어머니가 밖으로만 돌아다니시니 저도 불편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도 어머니가 평생 원했던 일이니 저는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니 저러다 마시겠거니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어머니가 공연하는 연극은 하나도 빠짐없이 다 봤습니다. 저를 키우면서 워낙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연기에 대한 열정을 놓지 않아서인지 확실히 잘하시더라고요. 저는 무대 위에 어머니가 자랑스러웠어요. 그런데 제가 나이 들면서 보니 어머니와 저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다르더군요. 어머니는 굉장히 자유분방한 분이에요. 반면 저는 고지식하고 보수적인 면이 있습니다. 아버지 없이 어머니 밑에서만 자랐는데 저는 어머니를 안 닮고 도대체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떨 땐 차라리 제가 어머니를 그대로 빼다 박았으면 살기 더 편하지 않았을까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성격이나 방식이 저랑 맞지 않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께서 제가 이성의 끈을 놓게 만드는 사고를 치셨습니다. 제가 만약 어머니와 비슷한 성향의 딸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에게는 참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언제부턴가 어머니께서 매일 공연 연습을 한다고 나가시는데 어떤 공연을 하시는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분명 새로운 연극을 하는 것 같은데 말을 안 하시니까 더 궁금해서 제가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아직 공연 일정이 안 나왔다고 둘러대시더군요. 제가 미국에 아버지가 돈 벌러 갔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당했던 세월이 몇 년인데요. 딱 봐도 어머니의 말은 거짓말 같았어요. 그래서 뒤를 좀 캤죠. 어머니가 아무리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해도 나이는 못 속여요. 카톡이나 핸드폰 잠금을 할 줄 모르세요. 저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지만 어머니가 저에게 뭔가 숨기는 것 같아 핸드폰을 뒤졌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머니가 저를 속이셨더라고요. 공연을 새로 하고 있었어요. 저는 다른 배우들과 나눈 대화 속에서 내용을 유추해 어머니가 새로 하시는 공연을 보러 공연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공연을 보다가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어머니께서 저에게 말하지 못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그 연극은 19금 연극이었어요. 저에게 비밀로 하고 말이죠. 저는 공연 중간에 공연장에서 뛰쳐나올 뻔했습니다. 제가 너무 뭘 모르고 고지식한 걸까요? 제가 보기엔 왜 저런 공연을 굳이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걸 보러 오는 사람들마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공연 중간중간 19금 장면이 나올 때마다 객석에 앉아있던 남자들이 휘파람을 불고 환호성을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는 정말이지 속이 미식거리고 좋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공연이 끝날 때까지 저는 공연장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어머니가 나올 때까지요. 공연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저를 발견한 어머니는 정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저와 어머니는 처음으로 대판 싸웠어요. 평소에도 별거 아닌 일로 티격태격하기는 했지만 그 정도로 심하게 싸운 건 처음이었어요. 서로에게 할 말 못할 말 구분하지 못하고 대판 다퉜습니다. 엄마, 노막 났어? 아무리 연기하는 게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50도 다 돼서 그 좁은 무대에서 옷을 벗고 젊은 남자랑 그런 짓까지 해? 그게 무슨 연기야? 삼류 쓰레기지. 그렇게까지 말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꾸만 무대 위에 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네가 뭘 한다고 함부로 떠들어? 네가 이렇게 연기를 이해 못하니까 엄마가 이번 연극은 너한테 말도 못 꺼낸 거 아니야? 엄마는 지금 딸 앞에서 그딴 연극을 해놓고 잘했다는 거야? 와, 내가 진짜 누가 보기라도 할까봐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다. 저는 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부었습니다. 누가 내 엄마라는 사실을 알기라도 할까봐 부끄럽다는 소리까지 해댔어요. 그 상황에서는 미안하다는 생각도 할 수 없었던 게 어머니도 지지 않으셨습니다. 저처럼 예술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과는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날 대판 싸우고 난 뒤 저와 엄마는 한동안 말도 섞지 않았습니다. 제가 백날 이야기해봐야 뭐하겠어요. 어머니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그 삼류 연기를 계속하셨는걸요. 저도 이번만은 그냥 넘어가고 싶지 않아 시위했습니다. 저도 어머니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고 따로 사는 것처럼 지냈어요. 어차피 어머니는 저에게 별 관심 없어 보였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불만을 계속해서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믿기지 않은 일이 일어났어요.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시던 것과는 달리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는 또다시 꿈을 포기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풀이 죽어서 집에 돌아오시더니 배우의 꿈을 접겠답니다. 네 말이 맞아. 내가 주책이었어. 나이 50의 배우는 무슨 배우? 엄마 연기 말고 이제 가게 할 거야. 내가 가게에서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딸 호강시켜줄게. 그러니까 우리 딸은 하고 싶은 거 절대 포기하지 말고 엄마만 믿고 뭐든지 다 해. 뭔가 평소에 어머니 같지 않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지만 어머니는 그냥 계속되는 오디션 낮방에 의기소침해진 것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무대에 서는 것도 할 만큼 다 해본 것 같으니 그만하겠다고요. 이제 연기에는 전혀 미련이 없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날 이후 어머니는 정말 많이 달라지셨어요. 정말로 동네의 작은 옷가게를 인수해서 가게를 시작하셨는데 생각보다 열심히 하셨습니다. 꽤 장사도 잘 되는 것 같더군요. 그때는 저도 어머니가 하시는 말을 곧이곧대로 들었어요. 정말 어머니가 연기는 이제 해볼 만큼 해봐서 그만두신 거라 여겼습니다. 어머니가 연기를 그만두신 뒤에는 다툴 일이 전혀 없었어요. 저도 구청에서 어느 정도 일이 적응이 되었고 어머니도 가게를 운영하느라 바쁘다 보니 부딪힐 일이 없었어요. 저희 모녀에게도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어요. 저와 엄마와의 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 오롯이 둘뿐이지만 서로 너무나도 생각하는 게 달랐어요. 저도 나이가 차니 결혼을 전제로 남자를 만나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상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작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 직업이나 조건보다도 사람이 참 괜찮아서 저는 결혼까지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해서 가정을 꾸리면 정말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어주겠다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상치도 못한 복병이 있었어요. 바로 저의 어머니이십니다. 어머니는 항상 저의 결정을 믿지 못하셨어요. 제가 사회복지를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도 굳이 남을 돕는 일을 해야겠냐고 하셨고, 구청에 들어가겠다고 했을 때도 평생 사무실에 앉아서 하는 일이 재미있겠냐고 하셨습니다. 그때는 항상 어머니와 싸워서 제가 이겼어요. 저도 고집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데 저의 연애도 마음에 들어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남자친구에 대해 별 이야기도 하지 않았는데 남자친구를 탐탁치 않아 하셨어요. 결혼을 전제로 만나다 보니 자연스레 어머니에게도 남자친구를 소개했습니다. 어머니가 워낙 솔직하고 거침없는 분이라는 거야 잘 알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제 남자친구를 보자마자 질문 세례를 퍼붓는데 저까지 당황스러웠어요. 나이도 찼는데 결혼 준비는 얼마나 해놨냐는 질문부터 연봉이 얼마냐, 부모님은 뭘 하시냐, 노후 준비는 다 해놓으셨냐, 별의별 질문은 다 하셨습니다. 남자친구는 당황스러울 텐데도 어머니의 질문에 그래도 솔직하게 성의껏 대답했어요. 그러면 뭐래요? 남자친구가 대답할 때마다 어머니는 일일이 꼬투리를 잡아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데 듣기만 해도 민망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회사가 영 규모가 작아서 오래 다닐 수나 있겠어? 그 정도 연봉이면 나중에 애 하나 생겨도 외벌이는 힘들겠네. 나는 아무래도 몸이 약해서 애는 못 봐주는데. 자네 부모님은 나중에 아이 봐주시겠대? 엄마, 그만 좀 해. 우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고 인사나 드리러 온 거지. 엄마한테 사위 면접 보러 온 거 아니잖아. 내 딸이지만 너 보고 있으면 정말 답답해 죽겠다. 네가 엄마 아니면 누가 있어? 뒤에 든든한 아버지가 있기라 하니 엄마 죽으면 도와줄 형제가 있니? 결혼하면 부모 형제 없이 평생 한 남자랑만 사는 건데 결혼 전제로 만나기로 했으면 꼼꼼히 다 살펴봐야지.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엄마는 그렇게 똑똑해서 남편도 없이 혼자 나 키웠어?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신경 꺼요. 남자친구 앞에서 저는 못 볼 꼴을 다 보였습니다. 어머니와 티격태격 싸우는 모습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말았어요. 그때야 서로 콩깍지가 씌어 좋아 죽을 때니 제가 뭘 하든 남자친구는 다 괜찮다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남자친구와 저와 관계도 변해갔습니다. 어머니의 요구사항이 점점 더 많아졌거든요. 아직 결혼 날짜를 잡은 것도 아닌데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마치 사위처럼 대했어요. 툭 하면 불러서 귀찮은 일들을 다 시켰습니다. 처음에는 집에 전구가 나갔다면서 불러서 전구를 갈게 했어요. 집에 남자가 없으니 여자들끼리 할 수가 없다고요. 남자친구는 곧바로 달려와 전구를 갈았습니다. 거기다가 가게에 신상 옷들이 들어오는 날이면 어머니는 남자친구를 불렀어요. 박스가 무거워서 어머니 혼자 옮길 수가 없다고요. 그럴 때마다 남자친구는 군말 없이 달려가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꼭 제가 없을 때 따로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시키는 통에 제가 말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남자친구에게 어머니 전화를 아예 받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고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한 번은 가게에서 단골 손님들이랑 시시덕거리고 놀다가 어머니가 배가 고프셨나 봐요. 저한테 전화해서 시키면 될 일을 굳이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친구들이랑 배가 고파서 그러니 피자 좀 시켜달라고 했답니다. 물론 맛있는 거야 대접할 수 있는 거지만 툭하면 남자친구에게 연락해서 치킨을 시켜달라, 햄버거를 사다 달라 하신 거는 도가 지나쳤다고 생각합니다. 저였으면 당장 말했을 텐데 남자친구는 일일이 저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런 일이 잦았나 보더군요. 어느 날 저와 남자친구가 데이트하고 있었는데 남자친구의 핸드폰으로 어머니에게 전화가 오는 걸 제가 직접 보고 나서야 알았어요. 착한 남자친구가 어떻게든 말을 돌려서 좋게 포장해 저에게 말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내가 사위처럼 편하고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 나 하나도 안 힘들어. 오히려 어머니가 사위를 인정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좋은데? 우리 엄마가 원래 이렇게 막무가내이신 분은 아닌데 도대체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 너무 미안해. 다시는 그런 일 없게 내가 엄마한테 이야기할게. 저는 그날 저녁 남자친구와 헤어져서 집에 오자마자 어머니와 대판 싸웠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아무 때나 연락해서 귀찮게 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뻔뻔하게 이야기하시더군요. 진짜 사위라도 그렇게 하면 다 도망가. 도대체 엄마가 뭔데 내 남자친구한테 그런 것까지 시켜? 으이그 멍청아. 내가 어디 그렇게 몰상식한 사람이니? 당연히 그 녀석이 마음에 안 드니까 너한테서 도망가게 하려고 일부러 그런 거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남자친구가 사윗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아서 저에게 떼어내려고 일부러 남자친구를 괴롭히신 거예요. 저의 어머니이지만 그 순간에는 정말 정이 뚝 떨어지더군요. 저는 그 순간 결심이 섰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요. 어머니가 저렇게 몰상식하게 굴었는데도 저에게 불평 한마디 하지 않는 남자친구라면 제가 어떻게든 모시고 살아야겠다 싶었습니다. 어머니와 인연을 끊더라도 말이죠.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을 밀어붙이자 어머니는 노발대발 난리가 났습니다. 최근에 남자친구 일로도 어머니와 사이가 좋지 않았지만 다른 일로도 많이 부딪혔어요. 어머니가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이 예민해지고 화도 자주 냈거든요. 그러고 보니 최근에 살도 많이 빠지시고 식사량도 많이 줄었어요. 저는 걱정돼서 건강검진을 받자고 했는데 어머니는 병원에 갈 필요 없답니다. 이건 어디가 아파서 그런 게 아니라 저 때문이라네요. 제가 남자친구와 결혼하겠다고 해서 본인이 병이 난 거랍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을 쳤어요. 그리고 제 마음대로 건강검진 예약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저와 그렇게 싸우고도 저를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남자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했는데도 또 저 모르게 남자친구를 만났어요. 거기다 제가 남자친구와 헤어질 기미가 없으니 아예 남자친구를 찾아가 대놓고 헤어지라고 말했다네요. 어머니는 평생 연기하면서 사는 게 꿈이라더니만 쓸데없이 제 남자친구 앞에서 아주 명령기를 펼쳤더군요.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딸은 너한테 과분해. 내가 그 정도로 있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이지. 눈치 없이 끝까지 붙어 있어? 우리 딸은 무조건 돈 많은 집에 시집 보내서 평생 고생 안 하고 살게 할 거니까 진짜 우리 딸을 사랑한다면 그만 놔줘. 어머니는 남자친구에게 모진 말이란 모진 말을 다 하셨습니다.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분명 제가 불행해질 거라는 소리까지 하셨대요. 남자친구는 결국 저를 떠났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어떤 남자가 저런 소리를 듣고도 결혼하겠다고 하겠어요. 저는 남자친구를 붙잡았어요. 제가 잘못했다고요. 하지만 남자친구는 이건 저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도 어떻게든 끝까지 참아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나더러 평생 우리 집 종처럼 살 생각이면 계속 만나라고 하시는데 나도 그 소리까지 듣고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 나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귀한 아들이잖아. 세상에서 가장 착한 남자친구가 담담하게 저에게 말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손이 파르르 떨리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와 연을 끊겠다 다짐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만든 인형이 아니라고 따져 물을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저의 모녀에게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겨버렸거든요. 어머니와 한판 하려던 시점에 건강검진 결과가 나왔는데 어머니께서 췌장암에 걸리셨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 수술은 해보겠지만 이미 말기라서 결과를 장담할 수 없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 도중에도 도저히 서 있을 수 없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그 어떤 원망도 할 수 없었어요. 잠시나마 어머니를 미워하고 연을 끊으려고까지 했다는 사실이 너무 후회됐거든요. 결혼을 하든 못하든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곁에 없다면 어떤 것도 다 의미가 없으니까요. 그래도 저는 끝까지 해보고 싶었어요. 곧바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받았습니다. 결과가 좋지만은 않았지만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토록 아름답고 건강했던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니 저는 참을 수 없이 슬펐습니다. 그런데 퇴원해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어머니는 없는 힘을 쥐어짜 몸을 일으키시더니 서랍장에서 뭔가를 꺼내서 저에게 건네셨어요. 어머니가 주신 것은 다름 아닌 낡은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에는 키가 큰 건장한 남자가 양복을 입고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남자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혔습니다. 이 사람이 너 친아버지야. 이 사람 너도 누군지 알지? 지금이라도 나 죽기 전에 꼭 찾아가 봐. 어머니가 건넨 사진을 자세히 보니 남자의 얼굴이 낯이 익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도 본 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알고 보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의 회장님이셨더군요. 지금은 돌아가셔서 그분의 자제분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 저에게는 돌아가셨다고 하신 분이 바로 얼마 전까지 대기업을 운영하던 회장님이라뇨. 저는 어머니에게 또 속았어요. 저에게 아버지는 돌아가셨다고 했던 말도 거짓말이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 제가 재벌 회장의 혼외자였다네요. 아직도 믿기지 않아 어안이 벙벙한 저에게 어머니는 계속 이미 죽은 친부를 찾아가 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을 왜 자꾸 찾아가라고 그래? 엄마, 이제 치매기까지 있는 거야? 그 인간이 죽었으니까 찾아가 보라는 거지. 너도 엄연히 그 인간 딸이야. 그 인간 비서실장인지 뭔지가 네가 친딸인 거 알아. 우리 친자 소송에서 네 목 받아내자. 어머니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혼외자로 친부에게 평생 먹고 살 만큼의 돈을 받아놓고도 저에게 친자 소송을 하라네요. 내가 이렇게 일찍 병들고 아플 줄 알았으면 진작 그 인간 찾아가서 목을 조르든 위협을 하든 해서 너 친자로 호적에 올려달라고 할걸. 안쓰러운 우리 딸, 나 죽으면 앞으로 혼자 이 험난한 세상 어떻게 살고. 어머니는 그렇게 아프신 와중에도 제 걱정만 하셨습니다. 당신이 돌아가시면 내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가 더 걱정되시는 것 같았죠. 그래도 저는 친자 소송 같은 건 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상대로 저희가 이길 리 없으니까요. 그러자 어머니가 마른 얼굴을 파묻으시고 펑펑 우셨어요. 그 인간이 얼마나 사악하고 잔인한 인간인데 우리한테 돈 몇 푼 줬다고 내 영혼까지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인간이라니까? 영혼이라니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돈도 많은 인간이 자기가 친아버지인데 양육비야 당연히 주는 거지. 그걸 가지고 생색내면서 사람을 아무것도 못하게 간섭하고 괴롭혔다니까.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놀라웠습니다. 어머니가 연극을 그만두신 이유가 알고 보니 저의 생물학적 아버지이신 친부, 회장님 때문이었더군요. 어머니와 친부의 관계는 아주 오래전부터 철저히 비밀로 붙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미스코리아 대회에 나갔을 당시 한눈에 반한 친부는 어머니에게 지극정성이었답니다. 거기에 홀라당 넘어간 어머니는 자신의 꿈까지 접어둔 채 친부에게 열정을 불태운 거죠.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 제가 생겼는데 친부가 발을 뺀 겁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아이를 가졌으니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친부는 결혼할 수 없다고 했대요. 사실은 집안에서 정해준 약혼녀가 있어서 어머니와는 절대 결혼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친부는 아이를 지우라고 했지만 어머니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헤어지고 혼자라도 저를 키우시기로 하신 거예요. 하지만 제 친부라는 분은 집요했습니다.
네 뱃속의 아이는 네 아이이기 전에 내 핏줄이야. 내 호적에도 올릴 수 없는 핏줄을 멀쩡히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어. 잔인하다는 말은 아마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 같네요. 친부는 말 그대로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첫눈에 반해 사랑에 빠졌다고 달콤한 말을 속삭일 때는 언제고, 어머니 때문에 자신의 앞날이 막힐 것 같으니 가차없이 어머니를 잘라내기로 한 거죠. 어머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를 포기할 수 없었답니다. 이 아이,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 아이 아니고 내 아이예요. 내가 혼자 알아서 잘 키울 수 있으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말아요. 어머니는 진심으로 혼자서도 절 잘 키울 자신이 있었답니다. 미스 코리아 타이틀을 가지고 여기저기 오디션이라도 보고 다니다 보면 엄마 역할이든 지나가던 아줌마 역할이든 뭐든지 되는 대로 다 해서 아이 하나 못 키울까 싶으셨대요. 어머니의 생각이 확고하다 보니 친부도 어쩔 수 없었는지 어머니에게 조건을 걸었답니다.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게 해줄 테니 연기를 그만두라고 했대요. 아버지 회사 곧 내가 물려받을 거야. 이런 상황에 괜히 이상한 연문에 휩싸이면 말짱 도루묵 되는 거라고. 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얌전히 애만 키우면서 살겠다고 약속만 해주면 내가 너랑 그 아이 평생 먹고 살게나 해줄게. 선택해. 얘는 절대 나랑 아무 상관도 없는 애로 키우겠다고. 어머니는 고민 끝에 친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결정을 너무나도 이해해요. 친부 앞에서야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 다 알아서 할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했겠지만 사실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는 그토록 꿈꿨던 연기를 접고 저를 키우는 데 집중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인이 된 이후 결국에는 참지 못하고 연극을 다시 시작하셨던 거죠. 때마침 친부도 나이가 들어 회장직에서 물러났다는 소식을 들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저와 어머니가 심하게 다퉜던 날 이후 친부가 거의 30년 만에 어머니를 찾아오셨더랍니다. 어머니가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 알고 찾아오신 거죠. 친부는 젊어서도 자기밖에 모르는 고집불통이더니만 나이가 들어서도 그대로였답니다. 옛날부터 정신 나간 여자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 나이 먹고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무대에 올라가서 그딴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나랑 한 약속 잊었어? 연기의 연자 근처에만 가도 절대 돈 안 준다고 했지? 너랑 네 딸이 지금까지 누구 덕분에 살았는데 이딴 짓을 해? 친부는 어머니에게 막말을 퍼부으며 지금 당장 연기를 그만두라고 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도 눈물이 펑펑 쏟아졌어요.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핏줄은 무시 못하나 봐. 네가 한 말을 그 남자가 그대로 하더라. 힘도 없는 와중에 말을 쥐어짜서 이야기하시는데 어머니가 보기엔 제가 친부를 많이 닮았답니다. 욕심 많은 것도 고지식한 것도 모두 다 친부를 닮았대요. 저는 어머니에게 40년 만에 들은 진실 고백 이후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니는 끝까지 친부의 가족을 찾아가라고 하셨어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 나중에는 어머니 말대로 하지 않으면 마음 편히 눈을 못 감으시겠다고까지 했습니다. 제 어머니지만 정말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난 40년 동안 제 옆에서 매일 웃게도 매일 울게도 하시더니만 끝까지 저를 혼란스럽게만 하시더군요. 더군다나 힘겨운 투병 생활 하시는 와중에도 대형 사고를 치셨어요. 제가 말을 듣지 않으니 친부의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하신 겁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뭐라도 남겨주고 가야지 안 되겠어요. 지금 당장 내가 있는 병원으로 와요. 그러지 않으면 오늘 밤 9시 뉴스에서 죽은 당신네 회장님 얼굴에 내가 아주 뜨겁게 먹칠을 해줄라니까. 제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친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전화하셨더라고요. 제가 급하게 달려가 어머니 핸드폰을 뺏지 않았더라면 더한 소리도 하셨을 거예요. 저는 어머니에게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저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뿐더러 저를 버린 사람의 돈 같은 건 더는 받고 싶지도 않다고요. 지금까지는 몰라서 어쩔 수 없이 받은 거지만 이제라도 알았으니 절대 그런 돈은 받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으이그 답답이 네가 이러니까
내가 불안해서 마음 편히 죽을 수나 있겠니? 돈이 더럽고 받으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돈은 어떤 돈이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야. 예전 같으면 그게 무슨 소리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아라. 어머니에게 화를 냈겠지만 저는 어머니 말이 다 맞는다고 맞장구 쳤습니다. 아픈 어머니와 더는 싸우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친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정말 병원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의 그 말도 안 되는 억지가 통했나 보더라고요. 비서실장 말이 안 그래도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저와 어머니에 대해 언급했답니다. 자신이 죽어도 저와 어머니에게 했던 지원은 끝까지 해주라고요. 그 순간 어머니는 비서실장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런데 왜 지금까지 연락 한 통 없었냐고요. 그러자 비서실장 말이 어이가 없어서 코웃음이 절로 튀어나왔습니다. 회장님이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당부하셨지만 사모님이랑 새 회장님이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섣불리 연락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병증이 깊으신지도 몰랐고요. 비서실장은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혼자 고민하다가 결국 사모님인지 뭔지 아는 여자와 새 회장님, 친부의 아들에게 저와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했다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였어요. 사모와 새 회장이 저를 혼외자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회장님이 남기신 유언이 있으니 그대로 지원을 하는 건 막지 않겠다고 했대요. 이야기를 듣는 내내 마음 같아서는 그딴 돈 더는 필요 없다고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런 소리를 듣고도 안심하시더군요. 아이고, 다행이다. 다행이야. 그 잔인한 인간이 나 죽으면 내 자식은 나 몰라라 할까봐 내가 얼마나 마음 졸였는데. 어머니는 너무 다행이라면서 비서실장의 손을 부여잡고 통곡을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니 제가 너무 안일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말처럼 돈은 어떤 돈이든 있으면 좋은 건데 제가 괜한 자존심을 부리는 건가 싶어서요. 어머니는 듣고 싶었던 말을 들어서인지 마치 기다렸다는 듯 그로부터 며칠 뒤에 바로 돌아가셨습니다. 최장한 판정을 받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돌아가셨어요. 저는 끝까지 어떻게든 살게 해드리고 싶어서 항암을 했는데 어머니는 견디기 힘들었는지 결국 버티지 못하시고 쇼크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 없이 키워서 미안하다고요. 저는 아직도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생생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제 통장으로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걸 어떻게들 알았는지 어머니의 통장이 아니라 제 통장으로 생활비가 들어오더군요. 친부의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에게 연락이 왔는데 조만간 집으로 계약서가 한 부 올 테니 사인해서 보내랍니다. 알고 보니 제 앞으로 소소한 지분을 조금 남기셨더라고요. 비서실장 말이 그 정도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없을 테니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랍니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엄마가 말한 것처럼 친자 소송이라도 할까봐 그러세요? 저는 순간 욱하고 말았습니다. 비서실장이야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니 자기 선에서 해결하려고 한 거겠지만 제가 듣기에는 마치 제 핏줄을 가지고 뭔가 대가를 바라기라도 한 것처럼 몰아가니 화가 나더군요. 걱정 마세요. 나도 그 집안이랑 조금도 엮일 생각은 없으니까. 제가 흥분해서 화를 내니 비서실장도 그럼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앞으로도 회장님 얼굴에 먹칠할 생각하지 말라고요. 저는 사실 지분이니 뭐니 하는 돈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저도 명색이 구청에서 일하면서 먹고 살만합니다. 어머니에게 말한 대로 저를 버린 사람의 돈 같은 거 쓰고 싶지도 않았어요. 친자 소송도 당연히 할 생각 없고요.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혼자가 되고 나니 밤만 되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제가 잘한 걸까? 라는 생각이요. 어머니는 저와 달리 시끄럽고 요란한 사람이었지만 저보다 세상 사는 데에는 훨씬 더 현명하신 분이니 어머니의 말을 따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고민이 돼요. 하늘에서 저를 보며 으이그 저 답답이 라고 하시며 가슴을 치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긴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사연을 보냅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인생 선배님들의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살펴보고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를 모르는 분들에게 제 이야기 편하게 털어놓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20대 끝자락의 나이. 요즘 시대에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님을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긴긴 터널을 지나오는 것만 같았던 세월입니다. 저는 형제자매도 없이 외동딸이었어요. 차라리 누구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제가 덜 외로웠을 텐데, 제 과거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텐데 하는 생각을 종종 하곤 합니다. 저희 엄마,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우리 윤 여사님. 생활력과 책임감이 정말 강한 분이었어요. 단지 남자 보는 눈, 그거 하나 부족하셨던 분일 뿐이에요. 저 태어나고 나서, 제가 분명히 들어서 알기로는 저 태어나기 전에 뱃속에 있었던 때부터 밖에서 몸을 굴리고 바람을 피워대셨던 게 바로 제 아빠입니다.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조차 저는 비참한 것이었어요. 제 또래 친구들은 기억나는 가장 어렸을 때의 일들로 공원에서 바람개비 날린 것, 부모님과 함께 갔던 놀이공원, 이사가는 차 안 같은 것들을 말하더라고요. 부럽고도 신기해서 귀담아 들어뒀었네요. 제가 기억하는 제 가장 오래된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마 4살도 되기 전이었던 것 같은데요. 인상이 깊어 뇌리에 박혔었나 봐요. 저는 인형 같은 장난감을 손에 쥔 채로 거실 구석에 앉아 있었고 엄마 아빠가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자 하나가 옆에서 울고 있었어요. 풍덩한 원피스를 입은 그 여자가 자기 배를 만지면서 이 아기는 어떡하라고요? 이 아기도 생명이에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희 엄마는 넋이 나간 얼굴이 되어 스르르 주저앉았고 그런 채로 아빠를 올려다보면서 계속 욕을 하셨어요. 아빠는 크게 한숨 쉬면서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셨죠. 그 장면이 바로 제가 처음 기억이라는 걸 한다고 말할 수 있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의 눈에도 그게 충격이었나 봐요. 본능적으로 뭔가 꼬이고 잘못된 장면이라는 것을 알기라도 했나 봅니다. 어른이 되고 나서보다 어렸을 때가 그 기억을 더 잘했어요. 아무래도 더 선명했겠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원피스 입은 이모야는 누구야? 너 그 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그러나 제 질문을 단칼에 잘라버린 엄마의 표정은 아주 무서웠습니다. 그렇게 무서운 표정을 지어주시는 건 처음이었기에 겁에 질린 저는 다시 물어볼 생각은 못했어요. 저는 자라면서 그때의 상황을 이해하게 됐고 점점 궁금증이 더해만 갔죠.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흐르고 나중에 분위기를 탔을 때 다시 물어보게 되었어요. 그제야 엄마가 알려주시길 그 집 부모가 알아서 난리가 났었지. 그 여자가 이제 막 직장을 다니고 있다 그러길래 나는 또 부유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아주 있는 집 따님이셨더만. 아껴 맞지 않는 딸이 덜컥 임신을 했다고 하는 데다 살림 차려서 나가겠다고까지 하는데 어느 부모가 그걸 잠자코 보겠어. 뒷목 잡았지. 상대가 유부남에 거기다 애까지 있다는 거 알고 그 여자 직장도 못 나가게 집에다 가둬놓고 감시했다고 하는 것 같더라. 그 나쁜 자식이 네 아빠라고 부르기도 싫은 그 놈이 그 여자 걱정된다고 나한테 자꾸 그러기에 이 짐승 새끼야 그냥 나가서 돌아올 생각 마. 이렇게 말을 했었어. 그랬더니 정말 나가버리대. 차라리 썩 꺼질 것이지. 며칠 후에 그러곤 다시 돌아온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유산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 부모가 술을 쓴 건지 어쩐 건지 모르겠어. 여튼 그렇게 되고 나서 자기 부모가 좋은 선자리 알아봐 줄 테니 잠자코 몸 관리나 하라는 말에 그 여자가 알겠다고 했다네. 그러면서 그놈한테 이별 통보를 날린 거야. 그게 아니었다면
우리한테 돌아왔을까? 난 그게 궁금하네. 참 웃겨. 역시나 제가 짐작했던 수준의 전말이었어요. 밖으로 나돌다가 어린 여자 임신시켰던 아빠가 빚어낸 총극이었던 거죠. 제가 아빠와 오랜 세월 한 집에서 살아보지도 못했고 다정한 부녀 사이였던 적도 없지만 아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실들 중 하나는 이것이었어요. 아빠는 가난을 싫어했습니다. 그런 정도를 넘어 혐오하는 걸로 보였죠. 그 가난 때문에 일가 친척들과 늘 다투고 사이 안 좋게 자라왔다고 하셨거든요. 저도 미취학 시절에나 친가 사람들을 한두 번 보았지 그 이후론 친적조차 없습니다. 돈 때문에 오래전에 다들 틀어졌다고 해요. 전형적인 서민 가정에서 자라난 저희 엄마와 만나 결혼하게 되고 제가 금방 태어났지만 외가에서 하던 공장이 망했습니다. 원래도 입에 풀칠하는 정도로만 운영되고 있긴 했대요. 설상가상 저 갓난아기 때 외할머니께서 공장 철거 공사 도중에 사고로 돌아가신 게 더한 타격이었죠. 그 충격으로 엄마는 몇 년간 우울하고 힘든 나날을 보냈고 그 사이 아빠는 밖으로 돌기 시작했습니다. 뺀질대는 걸 무기 삼아서 있는 집 여자들을 본격적으로 만나고 다니더니 아주 그냥 재미를 붙인 모양이었지. 쥐꼬리만한 생활비, 그거라도 가끔씩 주기에 참았을 뿐이야. 엄마 말대로 했어요. 제 버릇 개 못 준다더니 제가 커가면서 딸을 위해 건실한 가장이 되겠다고 말했던 아빠의 말은 순 거짓말이었고 결국 또 다른 여자가 생겼습니다. 이번에는 많이 진심이었나 봐요. 엄마에게 먼저 이혼하자고 말을 꺼내었으니까요. 이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아. 네 딸을 두고도 그런 말이 나와? 왜? 처자식 버리고 오면 그쪽에서 널 받아주기라도 하겠대? 그래, 그러겠대. 그러니까 제발 깔끔하게 인연 좀 끊어주라. 이혼만 해주면 내가 내 수중에 있는 돈 너네한테 다 주고 갈 테니까. 절대 이혼 안 해주겠다고 소리 질렀던 엄마는 한동안 멍한 표정만 짓고 계시더니 결국 아빠와 갈라서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아빠가 저희 모녀의 손을 영영 놓아버리면서 남긴 금액은 500만 원이었습니다. 없는 것보다야 나았지만 저희가 살아가기엔 부족한 액수였죠. 한창 사춘기 시절을 나고 있었던 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다 싫었어요. 엄마가 돈을 아끼고 아껴가며 생활하시는 것도 싫었고 교복 수선도 엄마가 직접 천을 대서 수선해주는 것도 싫었죠. 친구들은 집집마다 컴퓨터가 다 있었는데 저희 집엔 없었어요. 친구들 컬러폰 쓰고 있을 때 저만 흑백폰이었네요. 초록색, 노란색 불의 색깔만 바뀌는 그 촌스러운 흑백폰이요. 저는 버스비가 아까워서 날씨만 이상하지 않으면 대체로 걸어 다녔습니다. 돈 모아야 한다고 엄마가 악착같이 일하고 있는 걸 알기 때문이었죠. 그래도 중학교 3학년 마지막 2학기 때는 학원에도 다녔네요. 친구들이 학원 귀찮다고 거드름 피울 땐 저는 그 입시학원 하나가 너무 소중했어요. 덕분에 고등학교를 마음에 드는 데에 들어갈 수 있었고요.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별별 명목으로 돈을 내야만 했어요. 친구들이 매일 매시간마다 매점에 드나들 때 저는 딱 일주일에 한 번 저를 위한 보상으로 매점에 가서 몽셀통통 한 개만 사 먹었죠. 엄마와 저를 버린 아빠는 재혼에 성공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걸 알고는 그 개쓰레기 같은 사람 더 이상 제 아빠라고 여겨지지도 않았네요. 어차피 오래전부터 저에겐 엄마뿐이었죠. 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외할아버지께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엄마가 저보고 밥 잘 챙겨 먹고 학교 잘 다니고 있으라고 해놓고 외할아버지 보내드리러 가셨는데 자꾸 마음이 걸리더군요. 학교 수업 중에도 생각이 딴 데로 흐르고 엄마한테 문자 보냈는데도 답장이 안 오니까 걱정도 되었고요. 그래서 외삼촌이 저한테 연락 주셨을 때 장례식장 들르겠냐고 물어보시는 것에 바로 그러겠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나마 가까이 사는 사촌 오빠가 차로 절 데리러 와줘서
수업만 마치고 장례식장에 갔죠. 가는 데만 1시간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도착해서 보니까 엄마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휴대폰 확인하고 제 문자에 답장하고 그럴 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만 해도 좀 어렸나 봐요. 철없어가지고. 제가 외할아버지 장례식에 기꺼이 왔다는 것에 스스로 뿌듯함이나 느껴대고 있었고 맛있게 육개장에 밥을 말아 먹었네요. 야자 빼먹고 온 것도 왠지 즐겁게 느껴졌고요. 그런데 늦은 시간 저희 엄마의 잠긴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불효자식이라 그래. 내가 이 모양이 이 꼴로 살아서 우리 아버지도 나 꼴 보기 싫으니까 먼저 가신 엄마 보러 떠나신 게 분명해요. 이게 전부 내가 헛살아 그런 거지 뭐. 면상만 번지르르한 놈. 철면피랑은 결혼하지 말라고 미덥지 않다고 우리 돌아가신 엄마가 그러셨잖아요. 그쵸? 언니도 기억하시죠? 그런데 제가 어떻게 했어요? 그 말 무시하고 그런 놈이랑 결혼했잖아요.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었어. 외숙모와 함께 벽에 기대앉아 엄마가 하는 말을 몰래 듣고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지금은 학생이란 신분 안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이지만 성인이 되면 끝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엄마한테만 기댈 수 없단 걸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이었죠. 저희 외가 식구들이요. 본인들 밥그릇이나 잘 챙길 수 있으면 다행인 분들이었기에 기댈 수 있을 리가 만무했죠. 용돈 아껴 쓰고 말썽 안 부리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나날이 저에게 얼마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적이 중위권보다 조금 낮았기에 더 노력이 필요했었어요. 각성하게 된 저는 열심히 공부했고 결과적으로 아주 좋은 데는 아니었지만 제 수준에서 감지덕지인 4년제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모두 엄마 덕분이었어요. 엄마가 아니었다면 제 주제에 무슨 4년제 대학이었겠어요. 돈 무서워서 갈 생각조차 못했겠죠. 든든하게 절 뒤에서 지켜주는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엄마는 힘들게 돈 버는 보람이 있다며 대학생이 된 저를 기쁘게 응원해 주셨어요. 저는 대학에 들어가서 동아리 활동도 하고 알바도 하면서 열심히 하루하루 시간을 보냈어요. 휴학 생각은 전혀 없었고 다이렉트로 졸업해서 취업할 작정이었죠. 하지만 제 바람이 산산조각 나버리게 될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엄마가 많이 아프셨어요. 암에 걸리게 된 거였는데요. 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바로 그 다음 알게 된 사실은 시한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접했던 거니까 이게 현실일 리 없다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죠. 되려 웃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 모녀한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시련이 닥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제가 오죽했으면 새내기 때도 술을 잘 안 마셨는데 편의점 가서 혼자 소주 한 병 사다가 한적한 벤치를 찾아 앉아서 벽나발을 부렸습니다. 엄마, 엄마, 애타게 불러대면서 끄끄 소리내며 한참을 울었죠. 막차 끊길 때까지 그날 혼자 오래도록 울었어요. 설마 정말 엄마가 나를 두고 떠나실까? 그러면 나는 이제 세상에 혼자 남는 것인데 나 아직 세상 물정 모르는 바보 어린애인데 나를 두고 가시진 않겠지. 이렇게 속으로 생각도 하면서요. 그러나 세상은 가차없이 잔인했습니다. 반전이란 없었어요. 그런 건 어디 영화 드라마 주인공에게나 일어나는 일이었죠. 조명 아래 서볼 일조차 없는 엑스트라 인생들에게는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엄마의 생명력은 빛이 바래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병원 측에서 저한테 그러더군요. 이제 준비를 하라고요. 무슨 준비? 대체 뭘 준비해?
전 하나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어느덧 이별의 순간은 코앞에 다가와 있었습니다. 환자가 죽음을 앞두면 따로 임종을 맞이하는 방이 있더군요. 이제 그쪽으로 옮길 차례라는 얘기를 듣고 머리가 너무 어지러웠어요. 이건 아니라고 계속 고개만 젓고 있었죠. 다들 온다고 하지? 절 일깨운 건 엄마의 힘없는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되도록 아무렇지 않게, 엄마 무섭지 않게 밝은 소리를 내려고 했죠. 내가 방금 연락 돌렸어. 그런데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소리를 내고 말았어요. 엄마가 아주 희미하게 웃어 보이셨죠. 제가 옆에 앉아서 엄마의 손을 꼭 잡아주었고, 그렇게 저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지독한 후회만 가득했어요. 알바비 모아서 엄마 건강검진이나 진작시켜드릴 것을. 멍청하고 또 멍청한 딸을 둔 죄로 우리 엄마가 이토록 아직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져야만 한다니 너무나도 가혹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악물면서 눈물이 흐르는 것을 참아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어느새 엄마의 자리로 다가와 있는 사람이 있어서 고개를 들어 쳐다보았어요. 반사적으로 얼굴을 확인한 저는 순간 온몸에 소름 돋는 것을 느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낯짝으로 여기로 오신 거예요? 세월이 지났다고 제가 못 알아볼 아빠가 아니었습니다. 겸연쩍은 표정을 짓는 저 얼굴만 봐도 부하가 치밀어 올랐죠. 당신이 버리고 떠난 우리 엄마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 왜 저렇게 멀쩡한 모습으로 나타난 건지. 그게 확 비교가 되면서 더욱 비참하고 화가 났어요. 내가 부른 거야. 절 잡아챈 것은 엄마의 작은 목소리였어요. 엄마가 그러는 것에 제가 할 말이 없어졌죠. 임종을 앞두고 지난 원한을 말로나마 푸시고 싶은가 보다. 그래서 아빠를 찾으셨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둘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하는 걸 보니 더욱 그랬네요. 그간 잘 지냈니? 아빠가 옆을 지나는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제가 주춤하니까 제 어깨를 손으로 툭툭 치기까지 하는데 전 그게 너무 역겨웠어요. 대답도 하지 않았고 전 그냥 병실 문가에 가서 서 있었습니다. 엄마의 목소리가 워낙 작은 탓인지 두 분의 대화 소리는 저에게 닿지 않았어요. 한때는 부부였던 두 분의 마지막 시간은 제 예상보다 짧았죠. 그런 것에도 저는 그 순간 왜 허탈감을 느꼈는지 모를 일이에요. 네 엄마 이제 가면 내가 널 보살펴주고 싶구나. 병실 밖에서 아빠가 저에게 그런 소리를 했어요. 엄마 돌아가시면 혼자 남겨질 제가 새삼 걱정이라도 되신 모양이었지만 제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렸죠. 따로 얻은 자식이 없다면 또 모를까. 재혼해서 낳은 아이가 둘이나 된다는데 그 소리를 듣고도 제가 넙죽 알겠다고 할 리는 없었죠.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엄마 괴롭게 만들었고 딸인 나를 외롭게 방치한 채 밖으로만 놔둘더니 이혼 후 바로 새 살림 차려서 행복하게 지낸 아빠.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아빠와 다시 지내본다고 생각만 해도 토끼가 올라왔어요. 이제 나와는 영영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한마디도 더 하지 마세요. 구역질 나니까요. 제 살벌한 반응에 아빠는 소득 없이 자리를 떴죠. 엄마는 그날 머나먼 하늘길 여정을 떠났습니다. 딸인 제가 느끼기엔 너무 허무한 삶이 바로 엄마의 생이었네요.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어요. 그리고 장례식장에 아빠가 또 찾아왔는데 마침 술에 취해 있던 외삼촌이 역성을 질렀어요. 당장 썩 꺼지라고 삿대질을 해댔죠. 다들 외삼촌을 필사적으로 말렸고 저는 아빠한테 얼른 가시라며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냥 가시라고요 좀. 아무도 반기지 않으니까. 그래,
나도 환영받는 거 기대 안 해. 어차피 생각도 안 했어. 그래도 너 하나만은 내 딸이다. 내가 도와줄 테니까 학교 졸업하고 자리 잡을 때까지만. 필요 없어요. 제 인생에서 사라져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절 도와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제가 눈에 핏발 세우면서 아빠의 마지막 손길을 뿌리쳤습니다. 아빠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모호한 표정으로 한참을 절 바라보다 등을 돌렸고 그것이 마지막이었어요. 저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엄마 생각해서 대학 졸업장은 따야 한다는 일념으로 꾸역꾸역 학교를 등록해 다녔지만 제 가슴속은 온통 우울한 잿빛으로 물들고 있었어요. 삶에 아무런 의욕이 들지 않았고 그냥 모든 것이 지겹게 느껴졌어요. 통통하다고는 할 수 없고 보통 체중 정도였던 저는 엄마 돌아가시고 난 이후 무섭게 살이 빠졌어요. 식욕도 자연스레 줄었거든요. 그저 잠자는 순간에만 미미한 행복을 느꼈죠. 어느새인가 저는 제 스스로는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우울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 저에게 먼저 다가와 준 사람이 있었어요. 아무런 보잘것없는 저에게 기꺼이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준 사람.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었죠. 알바 다니던 가게에서 만나 오빠 동생 사이로 알고 지냈던 사이였어요. 제가 편모 가정인 것을 진작 알고 있었는데 엄마가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그 후로 계속 제 생각이 나고 걱정이 되었대요. 고작 저보다 2살 더 많은 오빠였지만 저에게는 많이 어른스러운 존재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간신히 대학 졸업장만 따내고 취업준비생이라는 명목으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도 묵묵히 제 곁을 지켜주었어요. 자연스레 사귀게 되었던 저희는 언제부턴가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제가 남편에게 상당히 의지하는 관계였죠. 저는 그때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었는데 정식 직장도 없고 경력도 없고 아무런 미래의 보장이 없던 저에게 먼저 결혼 얘기를 꺼내준 게 남편이었어요. 남편에게는 6살 어린 여동생이 있었는데 전문대 대학 들어가서 재학 중이었고요. 아버님께서는 건강이 안 좋으셔서 거의 칩거 생활을 하신 지 몇 년 되었다고 했고 어머님께서는 집안 가게에 신경을 너무 쓰시다 보니 그렇게 되신 것인지 유별나게 드센 성격이었죠. 솔직히 일반적으로 생각하자면 시집가기 좋은 조건의 집은 결코 아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제가 뭐 하나 잘난 게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았으니까요. 엄마 돌아가신 후로 우울증을 앓았던 저는 슬프게도 주제 파악 하나만은 기똥차게 할 줄 알게 되었고 한번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면 끝을 모르게 자기 비하에 빠지곤 했어요.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 어머니 표정이 대번에 안 좋으셨죠. 그러니까 결론만 정리하자면 그쪽은 부모님이 안 계신단 얘기잖아요. 이혼한 부친은 어디서 뭐하고 사는지도 모르고 모친은 암 걸려 돌아가셨고 거기다 형제자매도 없고 물려받은 재산도 없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엄마, 내가 미리 다 말씀드렸잖아요. 알고 계시면서 왜 이래요? 그때 옆에서 남편이 깜짝 놀라 어머님을 말리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첫 대면 자리에서 더한 발언들을 들어야만 했겠죠. 그 후로는 크게 불만을 표출하지 않으셨지만 제 번호를 받아가시더니 어머님께서 며칠 후 연락을 주셨어요. 나 돌려 말하는 거 딱 질색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내 아들하고 결혼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어머니,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드시는 건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그쪽 같음, 금쪽같이 키운 내 새끼를 근본 하나 없는 사람한테 보낼 수 있겠어? 어디 산 거지 같은 고아년이 내 아들하고 결혼하겠다고 설쳐. 생각할수록 분이 터지네. 어머님이 악다구니 쓰는 것을 전 가만히 들어주다가 통화가 끊겼어요. 휴대폰 액정을 멍하니 내려다보는데 화면이 꺼진 까만 액정에 제 얼굴이 비치는 걸 보고
그제야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네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절 그토록 싫어하신다는데 감히 결혼을 진행하겠다는 생각은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 서로 상처 안 받고 헤어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상황은 의외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자기야, 우리 아버지는 손주를 빨리 보고 싶으시대. 어머님과 남편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님이 나섰다는 거예요. 뭐가 됐든 좋으니 아들이 빨리 결혼해서 손주를 보는 쪽을 원한다고 그렇게 강경한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의 기가 꺾였습니다. 전 많은 걱정이 앞섰지만 사랑 하나만 보고 결혼했어요. 작은 빌라에서 시작한 저희 부부의 신혼생활은 알콩달콩 즐거웠습니다. 별별 핑계를 대가면서 굳이 버스로 30분 넘게 걸리는 거리를 자주 오신 어머님의 표정으로 보아 즐겁지 않은 사람도 분명 집안에 존재했지만요. 남편이 제 곁에 있어 행복했고 앞으로 어떻게 뭘 하면서 살지 저 나름의 구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의 예상 밖으로 너무나도 빨리 아이가 생겨버렸습니다. 병원 갔을 때 이미 12주 차였고 저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네요. 생리불순이 종종 있어왔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았었고 그래서 설마 임신일 거라곤 생각지 못했습니다. 깜짝 놀라긴 했어도 남편은 크게 기뻐해 주었어요. 아버님께서도 축하 인사를 전해주었는데 다만 어머님께서는 약간 떨떠름한 기색이셨죠. 병원에서 저보고 몸이 허약하다면서 태아에게 영향 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면서 태교에 신경 쓰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먹는 것을 잘 먹어야 한다고 하기에 별로 입맛이 돌지 않아도 음식을 신경 써서 먹었어요. 그 과정에서 어머님과 마찰도 있었네요. 예, 설마 그거 내가 이번에 만든 삼계죽이니? 네? 아, 네, 어머니. 이거 정말 맛있네요. 맛이 진해서 진짜 보양식 같아요. 네가 그걸 왜 혼자 다 처먹고 앉아있어? 밖에 나가 돈 벌어오는 이 신랑은 입도 아니라고 신경 안 쓰는 거니? 아니요, 그런 게 아닌데 어머니께서 저 주시기에 저는 저보고 먹으라는 줄로만 알았어요. 죄송해요. 너 보고 잘 정리하라고 준 거지. 언제 너 혼자 후루룩 짭짭 그렇게 추잡스레 처먹으라고 줬어? 에휴, 하여간 얼빠졌어. 어머님께서 정성껏 국물을 고아 죽을 썼다던 거, 그것 때문에 혼났던 기억이 가장 서럽네요. 임신해서 부른 배 부여잡고 있는 며느리 생각에 해주신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니었던 거죠. 더운 날씨에 남편 몸보신하라고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었건만 제가 참 눈치가 없었어요. 집에서 각종 음식이나 축내고 있다고. 저 임신했을 때 어머님이 얼마나 눈총을 주셨는지 몰라요. 어떻게든 어머님의 등살을 버텨내려고 그게 바로 힘들게 나가서 돈 벌어오는 남편을 위한 길이라며 저는 혼자 모든 울분을 삼켜냈었네요. 예정일보다 이르게 진통이 와서 남편과 바로 병원으로 출동했고 가진 통인가 했지만 아니어서 바로 분만을 하게 되었어요. 새벽 내내 진통과 씨름하며 생살에 찢기는 고통을 감내한 후에 얻은 아이. 바로 저희 아들이었죠. 정말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출산 후에 눈가가 터지도록 많이 울었습니다. 남편이 달래느라 애를 쓰는 게 보이는데도 속절없이 흐르는 눈물을 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 낳은 그 순간에 왜 엄마가 내 곁엔 없는 것인지 미치게 서러웠고 죽을 만큼 그리움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 핏줄을 이어받은 생명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저에게 위로가 되더군요. 왠지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주 꼴값 떨고 자빠졌네. 아들 낳고 기진맥진해서 며칠 시체처럼 지냈던 저에게 던져진 어머님의 말씀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가슴에 박혔어요. 저는 정말로 몸이 아프고 힘들어서 계속 누워 있었던 것인데 그런 저를 어머니께서는 안이 꼽고 못마땅하게 여기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자기 아들은 돈 버느라 사회에서 어렵게 일하고 있는데 저는 아이 낳았다는 거 하나로 퍼질러 있는 것이 아주 별로라고 하셨죠. 임신 내내 조심해야 한다는 명분 앞세워서 편하게 지냈으면 됐지. 이제는 또 무슨 핑계를 대려고 하냐면서 저에게 경계 어린 눈빛까지 보내셨습니다. 누구는 뭐? 애 안 낳았어? 다들 낳는 애를 왜 너만 낳은 것처럼 유난이야? 다른 산모들은 팔팔한데 혼자 죽상을 해가지고선. 에휴. 나는 우리 딸내미 낳고서 일주일 만에 식당을 나갔었어. 바짝 제 옆에 붙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니 제가 한시도 편하게 쉴 수가 있어야죠. 차라리 아예 제 눈에 안 보였다면 제가 빨리 컨디션을 되찾지 않았으려나 싶네요. 어머님의 가시돋친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라도 얼른 정신 차리고 일어나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저희 아들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태열이 심했죠. 붉게 달아오른 뺨만 봐도 제 가슴이 문드러졌습니다. 항상 뜨끈하니 피부 또한 건조했고요. 좋다는 보습제는 다 구매했고 병원에도 가느라 돈이며 온 신경을 다 쏟았어요. 제가 낳은 아이, 모든 게 다 제 잘못인 것만 같아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아기 태열이 차도를 보이고 많이 호전되었는데 이번엔 또다시 제 몸 상태가 나빠졌죠. 주말 오전에 아기 욕조에다가 아들을 씻기고 나오는 도중 머리가 아프고 눈앞이 핑 돌아서 잠시간 정신을 잃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그런 제 모습을 목도하곤 많이 놀랐죠. 병원에 가보니 웬 빈혈이라고 했어요. 그 후로 철분제며 영양제를 챙겨 먹었지만 수시로 몸이 안 좋았습니다. 출산의 극심한 후유증인 것인지 뼈마디 전체가 이따금씩 쑤셔왔어요. 잘못 걸을 때면 골반에서 통증도 올라왔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체력이 바닥을 쳤었어요. 하루 온종일 무언가 활동을 하면 다음 날엔 꼼짝없이 반나절을 침대에 누워있어야 할 정도였죠. 젊은 애가 체력이 없긴 왜 없어? 밖에 나가서 동네 한 바퀴씩 달려봐라. 체력이 생기나 안 생기나. 이게 다 의지박약에 게을러 처먹어서 이런 거 아니야? 그런 저를 향해 어머님은 늘 못마땅한 언사를 쏟아내셨죠. 저는 저희 갓난아들이 행여라도 그런 부정적인 언어를 듣게 될까봐 가끔씩 어머니께서 욕을 하실 때면 아들의 귀를 살포시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어머님이 저에게 혀를 끌끌 차셨죠. 자기 아들은 밖에 나가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답시고 발바닥 닳도록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며느리란 것은 도대체 뭘 할 줄 아냐는 게 어머님의 한탄이었어요. 남편 연봉이 3,600만 원이었어요. 월 실수령액이 260만 원대였고 여기서 시댁에 드리는 돈 30만 원에 저희 대출, 각종 공과금, 생활비 다 제하고 나면 수중이 남는 것은 없다시피 했습니다. 특별히 저축이란 개념으로 이어질 만한 금액이 남지 않았던 것이죠. 아끼고 아끼면서 그래도 저희 아들 방긋방긋 웃어주는 것 한 번에 모든 고충이 날아가는 것을 느끼며 지냈어요. 환절기였는데 남편이 크게 감기 몸살에 걸렸어요. 밤에 자기 전에도 몸이 안 좋다 그러더니만 출근하고 나니까 더 안 좋아졌대요. 정말 간신히 업무를 했다고 합니다. 증세를 봐도 그랬고 남편이 말하기론 전에 감기 몸살 걸렸을 때마다 딱 이랬다고 하는 걸로 미뤄봐선 의심의 여지가 없었지만 그래도 시국이 시국이다 보니 코로나일까봐 걱정이 되었어요. 집 근처 검사소에서 검사를 마치고 온 남편은 작은 옷방에만 들어가 있었죠. 제가 이불 두툼하게 깔아주었고 남편이 감기 몸살에 걸릴 때면 꼭 마신다는 이온 음료랑 좋아하는 주전부리도 넣어주었고요. 제발 별일 아니어야 할 텐데 하는 불안과 걱정에 휩싸인 채 아기 돌보면서 있었습니다.
그날 하필 어머님께서 연락도 없이 불쑥 들르신 거예요. 상황 파악을 마친 어머님께선 그야말로 뒷목을 잡으셨네요. 남편이 곤히 자고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는 차마 큰 소리는 지르지 않으셨지만 저를 향해 매서운 말들을 쏟아내셨습니다. 네가 뭔데? 니까짓 게 뭐랍시고 내 아들 저렇게 골병들게 한 것도 모자라. 옷방에다가 처박아놓고 생고생을 시켜? 저는 안방을 쓰라고 했는데요. 애기 침대가 안방에 있다 보니까 절대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시끄러. 잔말 말고 너도 나가서 돈 벌어라. 더 이상 내 아들만 힘든 꼴 못 봐주겠으니까 너 일 다닌다 그럼 애는 내가 봐주마. 땡전 한 푼 없이 고아 신세로 우리 집안 들어와 놓고는 앞으로 계속 빌어먹을 속셈은 아니었겠지? 어머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머리 아프고 속이 다 울렁거려서 무어라 상대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무조건 알겠다고만 했어요. 저도 지긋지긋한 참이었으니까요. 천만다행으로 남편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이었고 꼬박 이틀을 더 앓은 끝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어요. 다시 쌩쌩해져서 출근하는 남편을 보는데 제가 진짜 미안하기도 하더군요. 부족하디 부족한 저를 만나지 않았다면 남편도 조금 더 편하게 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남편에게 저 일자리 알아보겠다고 말을 건넸어요. 아기도 이제 괜찮으니까 염치불구하고 시댁에 맡기고 출근하면 될 것 같다고요. 제가 사실상 무경력자 수준이었기에 좋은 일자리, 괜찮은 급여를 기대할 순 없었지만 푼돈이라도 벌어오면 저희 집 가게에 이바지는 될 거라면서 차분하게 남편을 향해 제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사실 남편은 곧바로 절 만류했어요. 애도 너무 어리고 제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니 굳이 취업을 서두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였죠. 미안해. 내가 더 많이 벌어왔다면, 내가 조금 더 괜찮은 남편이라서 좋은 직장을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지금 힘들게 취업하겠다는 말 안 했을 텐데. 내가 못나서 그런 것 같다. 남편이 되려 죄책감으로 힘들어해서 제가 그런 거 아니라고 달래면서 위로를 해줬네요. 아직 젊은 제 나이에는 나가서 일하는 게 자연스럽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렇게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복잡해져 있을 때 저는 연락 한 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각 없이 받은 전화. 놀랍게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바로 제 아빠였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시고 연락하신 거예요? 누구예요? 제 번호 알려준 사람이? 네 번호는 진작 알고 있었다. 그동안 내가 망설였을 뿐이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을 한 건데 잘 살고 있냐? 네. 결혼해서 애까지 낳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 인생에서 누군가만 없으면 전 행복하거든요. 그래? 잘 됐구나. 곧 네 생일인데 혹시 받고 싶은 건 없고? 용돈이나마 챙겨주고 싶은데. 됐어요. 전혀 필요 없으니까 저 신경 쓰지 말고 지금까지처럼 잘 먹고 잘 사세요. 알았다. 잘 지낸다니 다행이야. 건강하게 지내라. 갑작스러운 통화가 종료된 이후 저는 숨죽여 울었어요. 아빠의 목소리가 조금씩 느리게 이어진 것에 뭔가 망설임이 많이 담긴 듯한 인상을 받았죠. 저에게 하실 말씀이 사실 있으니까 전화를 하신 거겠죠. 하지만 가차없이 아빠를 쳐낸 것에 전 후회 없었습니다. 저에겐 그럴 만한 존재였으니까요. 이제 와서 저를 향해 뚝뚝 흘러넘치는 미련을 보인다는들 제가 꼼짝이나 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간의 세월이 얼마였는데요. 먼저 세상 떠난 엄마가 떠올랐어요. 아빠만 아니었다면 엄마가 불행 속에 던져져 고생만 하다가 병을 얻어 돌아가시진 않았을 거라고. 그런 가정이 들 때마다 저는 속이 불타는 것 같았어요.
전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 이제는 제가 아닌 재혼해서 새로 얻은 자식들에게나 사랑을 베풀면 그게 맞는 길인 사람이었습니다. 아빠와의 통화 이후로 저는 정신을 다잡았죠. 어머님의 성화대로 일을 구할 작정이었어요. 무슨 일이든 시작해서 돈 한 푼이라도 벌어오면 지금보다야 나은 대접 받으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았죠. 구직 사이트마다 전부 훑어보며 조금씩 이력서를 작성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몇 군데 지원을 해놓았는데 문득 몸이 또 좋지 않았어요. 마치 남편의 감기 몸살처럼요. 너는 말로만 일자리 구한다 해놓고 아직도 멀었니? 어머니, 저 지금 구직 활동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해놓은 회사 몇 군데 되고요. 아마 어디가 됐든 합격하면 첫 출근은 다음 달부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뭐? 다음 달? 에휴, 하여간 잘해. 내가 너 어떻게 하나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으니까. 하지만 제가 그런 걱정에 휩싸여 있을 때 어머님은 또 저를 들들 볶아대셨어요. 저는 차마 어지럽다거나 몸이 축 처지는 기분이 든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네요. 다음 달부터는 제가 어디든지 간에 취업해서 일을 나가면 시댁에서 어머님이 아기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죠. 지원한 곳들 중 한 곳에서 연락이 왔고 화상 면접이 진행된다는 안내가 있었어요. 저는 그 일정에 맞춰 준비하려고 문득 정말 무심코 달력을 봤는데 한 가지 생각이 제 머릿속을 불길하게 스치고 지나갔어요. 왜 생리를 건너뛰었지? 이 생각이 든 순간 심장이 쿵쿵 뛰었죠. 바로 테스트기를 챙겨다가 다음날 검사를 했더니 불길한 가정이 바로 정답이었습니다. 테스트기를 3개나 써봤지만 똑같았어요. 제가 또 임신을 해버린 것이었죠. 이걸 어쩌나 싶었습니다. 축복만 받아야 할 소식이었음에도 저는 뱃속 태아에게 미안하기 싫이 깊은 걱정부터 먼저 했어요. 그렇게 혼자 안절부절하면서 한참을 머리 싸매고 있는데 마침 어머니께서 연락을 주신 거예요. 다음에 챙겨갈 테니까 미리 반찬통 챙겨놓으라고, 다 씻어서 준비해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제가 정말 입이 안 떨어졌습니다. 얘가 왜 아까부터 아무 말이 없어? 너 대답 안 하니? 어머니, 그게 아니라요. 제가 드릴 말씀이 따로 있어서 그래요. 뭔 말씀? 할 거면 얼른 해. 제가 집에서 해본 거라서요. 그러니까 그게 100%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그거 되게 어물쩡거리네. 너 한국말 똑바로 안 배웠어? 시애미한테 어디 버릇없이 자꾸 말을 흐려? 확실하게 해. 그래서 그게 뭐 어쨌다고? 아무래도 제가 임신을 한 것 같아요. 어머님의 숨 넘어가는 소리가 생생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때 정말 온몸에 오한이 들었어요. 머리털까지 쭈뼛거리며 서는 것 같은 불쾌한 감각까지 동반되었죠. 저는 어머님이 분노에 차 꽥꽥 소리 지르는 것을 고막 가까이로 들을 수 없어서 한참 휴대폰을 멀리 두었다가 다시 받아야만 했어요. 너, 내가 일을 하라 그랬지 언제 임신을 하라 그랬니? 너 일부러 그런 거지? 일부러 나한테 시위하려 그런 거 맞지? 아니에요, 어머니. 절대로 아니에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너 허튼 수작 부리지 말어라. 가뜩이나 어려운 살림에 내 아들한테 또 무슨 개고생을 안기려고 덜컥 임신을 또 해? 감당하지 못할 짓은 왜 벌이냔 말이야? 제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저도 정말 진심으로 제가 임신할 줄은 몰랐어요. 전 안전한 날인 줄 알았고 피임을 잘했다고 생각했어요. 절대 제가 일부러 임신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진짜 믿어주세요. 그러니?
네가 그렇다니까 다행이구나. 너 설마 그 아이 낳을 생각하는 거 아니지? 아직 너랑 나 말고 아무도 모를 때 해치우자꾸나. 해치워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아니, 얘가? 그럼 뭐 어쩌잔 거야? 지금까지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 그거 축내면서 지낸 걸 또 모자라. 뭐? 둘째? 낳겠다는 거니, 설마? 그 형편에 지금 그럴 때니? 그럼 네가 둘째 낳아서 전부 키울 돈은 있고? 내가 너 이럴 줄 알았다. 현실 감각 하나 없는 고아년이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 이 기생충 같은 년. 회충약을 박수로 사다가 그 입에 들이부을까 보다. 어머님의 폭언에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몸이 막 떨리는데 그 모욕감을 버텨낼 수 없었죠. 저는 이악 물고 눈물 고인 채로 어머니께 소리를 질렀습니다. 네, 저도 안 나아요. 저 주제 파악 하나만은 자신 있거든요. 어머니 안 그러셔도 저 둘째 낳으면 힘들다는 거 저도 다 안다고요. 굳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된다고요. 그래? 너 그 말 물으면 안 된다. 너 딴 말 할 생각도 말어. 네가 나설 것도 없고 내가 당장 병원 알아볼 테니 넌 그냥 그런 줄만 알고 있어라. 침대에 엎드려 어린애 마냥 엉엉 울었습니다. 곤히 자고 있던 제 아들이 제가 우는 소리에 잠이 깨서 칭얼대는 것에 간신히 조금 진정하고 눈물을 멈췄죠. 냉정하게 생각을 해보려 애를 써보았어요. 집집마다 사정은 다르다지만 요즘 시대에 월 500 가까이 벌어도 벅차서 아이는 하나만 낳는다고들 하던데 옛날과 달리 스마트 시대라서 어린아이들도 부와 가난의 경계를 일찍 알아차리기 때문에 상실감과 패배감을 금방 느낀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더 그런 현상이 가속화될 게 뻔한데 지금 저희 생활 수준에서 바로 둘째를 낳는다는 것은 힘들어 보였습니다. 제 건강 상태로는 둘째를 임신한 채 어디 일 다닐 수 있는 확률도 없다시피 했고 낳는다고 하면 또 산후조리 때문에 시간이 가겠죠. 점점 더 약값이 들어가는 아버님 뒷바라지며 좋은 직장에 들어갈 기대치 따윈 없는 아가씨 쪽의 상황도 그렇고 무엇보다 남편이 외벌이로 고생하는데 둘째까지 금방 태어난다면 너무 부담이 커질까 걱정이었어요. 이렇게 따지면 어머니 말씀에서 틀린 것도 딱히 없어 보였죠. 일터에서 너무너무 피곤했다고 요즘 일이 너무 많다면서 집에 오면 아기 돌보고 놀아주다가 금세 골아떨어지는 남편에게 더욱 미안했고 그래서 차마 말을 못 꺼냈어요. 피곤에 절어 잠든 남편을 보자니 여러모로 죄책감이 들었네요. 남편에게 말하는 것도 하지 않는 것도 어느 쪽을 고르든 저에겐 괴로운 길이었습니다. 저는 힘든 고민 끝에 한 가지 선택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용기를 수반하는 선택이었죠. 제가 아빠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극한의 상황에서 제가 더 이상 가릴 처지가 아니었죠. 전화해서 제발 저 좀 도와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정을 털어놓았어요. 한참을 듣고만 있던 아빠가 마침내 입을 열었는데요. 문제만 해결된다면 너 그럼 그 아이 낳고 싶으냐? 그건 당연하죠. 제 아이인데. 제 뱃속에 생명인걸요. 그래, 알았다. 내일 그 병원에 가기로 했다고? 넌 나랑 가자. 주소 보내주면 내가 찾아가마. 조금 얼떨떨한 채로 눈물 닦으면서 아빠에게 저희 집 주소를 보냈어요. 간밤에 잠을 설쳤고 남편 출근길 배웅하면서 가슴 한켠이 시큰해지는 걸 느꼈죠. 부디 무사히 보내는 하루가 되기를 빌었어요. 시간이 돼서 아기띠 메고 집 앞 도로로 나갔는데 몇 분 기다리니까 까만 벤츠가 깜빡이를 켜고 속도를 줄이며 제 앞에 서는 것이었습니다. 아빠였어요. 저는 뒷좌석에 탈까 잠시 고민하다가 조수석에 탔습니다.
아빠가 운전하면서 자꾸 저희 아기를 쳐다보더군요. 얌전히 있는 게 아기가 많이 착하다면서 중얼거리는 소리를 듣고 기분이 참 묘했네요. 그러고선 한참을 침묵 속에 갔는데 아빠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집에 말하고 온 거다. 내가 예전에 두고 나온 딸 결혼했는데 지금 사정이 안 좋아서 내가 한번 들여다봐야겠다고 그렇게 말을 해놨어. 그러니까 지금 떳떳한 상황인 거야. 아빠의 말에 살짝 힘 빠지는 웃음이 나왔네요. 엄마랑 저에게도 떳떳한 사람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왜 안 그러셨을까? 이 생각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저기 제 시어머니 같은데요. 병원이 있는 건물 근처에 다다르자 어머님이 걸어가는 뒷모습이 보였어요. 제 말에 아빠는 차를 천천히 몰았고 저는 창문을 다 내리고선 어머님 앞에 차가 다다랐을 때 인사를 건넸어요. 어머니, 오셨어요. 응? 너 지금 이게 뭐니? 어머니, 같이 올라가요. 주차장에 차 대고 올게요. 어머님이 화들짝 놀란 눈치였기에 전 그 순간부터 속에서 올라오는 만족감을 맛보았어요. 그런데 차에서 내리니까 주차장 입구에 어머님이 서 계셨죠. 머리를 깔끔하게 넘기고 캐주얼 수트를 차려입은 저희 아빠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걸 보실 때의 표정은 정말 가관이었어요. 저희가 다가갈 때까지 그대로 망부석이었죠. 제가 무어라 소개하기도 전에 아빠가 먼저 입을 뗐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사부인. 제가 우리 딸의 친부되는 사람입니다. 네? 친부시라고요? 예, 제가 아버지입니다. 우리 딸의 어릴 적 이혼한지라 오래 소식이 끊겼다가 결혼한 것을 알고 어떻게 사나 궁금했는데 글쎄 마침 둘째를 임신했다지 뭡니까? 그러다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네요. 아빠의 말에 어머님이 마른 침을 크게 꿀꺽 삼키시는 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풍채나 말투에서부터 압도적인 포스를 뿜어내는 아빠 앞에서 어머님은 마치 물에 빠진 생쥐 마냥 기세가 볼품없어 보였죠. 사부인께선 둘째 손주를 안 보고 싶으신가 봅니다. 그렇다기보단 상황이 어떻게 되다 보니 초면에 외람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전 지금 상당히 우리 딸애를 이혼시키고 싶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니, 갑자기 이혼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딸애한테 시어머니로 모시라고 하기엔 사부인께서 너무 저급하고 저열하십니다. 저희 집안 수준에 맞지 않아요. 아빠의 발언에 저도 속으로 깜짝 놀라고 있는데 어머님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르는 거예요. 얼굴 전체가 완전 빨개져서는 저를 한번 흘겨보곤 말을 하시는데 전 무슨 염소 한 마리 온 줄 알았습니다. 목소리를 덜덜 떠시더군요. 저희 아들하고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이혼을 운운하시다니요. 갑자기 너무 섣부르시네요. 돈 때문에 어려워서 그랬지 저희 고부관계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그러셨습니까? 돈 그거 제가 지원 가능합니다. 앞으로 참견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딸애가 시집살이를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사부인께서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네? 네, 그러시죠. 그럼 오늘 일정은 없는 걸로 예약 취소는 사부인께서 넣으시죠. 그럴게요. 모셔다 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바쁜 관계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딸애한테 백화점 쇼핑이나 시켜줄까 싶어서요. 어머님은 얼빠진 얼굴로 굳어 계셨고 저는 아빠와 함께 다시 차에 올라타 주차장을 빠져나갔어요.
백미러로 힐끔 보니까 어머님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계시더군요. 와, 속에서 후련함이 올라왔습니다. 그날 아빠랑 고급 레스토랑에서 늦은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제가 음식 먹는 동안 아빠가 저희 애기를 안고 계셨어요. 저는 괜히 멋쩍어 고개 숙이고 접시에만 집중했습니다. 네 엄마가 죽기 전 나에게 남긴 말이 이거였다. 그때 들려온 아빠의 목소리에 제가 얼른 고개를 들었죠. 엄마의 유언? 이건 처음 듣는 얘기였으니까요. 단 한 줌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거든. 그 죄책감으로 네 딸 도우라고, 네 친딸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말하더구나. 나는 그러겠다고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약속을 했다. 어느새 포크를 내려놓은 저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있었어요. 엄마가 그런 부탁을 남겼을 줄은 상상도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내가 약속하겠다고 하니까 네 엄마 표정이 편해지더구나. 나는 그 모습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잘 알아. 그저 네 엄마와 한 약속, 그리고 친아빠로서의 도리만 하게 해줬음 싶구나.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엄마의 존재가 간절해져서 소리를 죽이고 가슴 아프게 울었어요. 아빠는 제가 한참 울분을 쏟아낼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주셨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던 일을 모두 말해주었어요. 아빠의 존재, 둘째 임신, 어머님의 만행까지 모두 다요.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며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저는 그럴 것 없다면서 말렸습니다. 저희는 그 순간 서로를 향한 애틋함으로 부둥켜 안고 울었어요. 남편은 제 친부가 부자라는 사실보다 어머님의 행각과 제가 둘째를 포기하려 했다는 사실에 더욱 초점을 두었어요. 이게 저에겐 크나큰 위로가 되어 주었죠. 저희 엄마가 그랬었거든요. 네가 사랑하는 남자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혼은 너를 정말 사랑하는 남자랑 하라고요. 조건 부족하고 재미없어도 너 하나만 보고 살 것 같은 외골수랑 결혼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아빠한테 대었던 과거 때문에 엄마는 제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겠죠. 엄마 덕분에 저만 보는 남편과 결혼했고 아빠 덕분에 시집살이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묘한 부모 아래 자식, 그게 바로 저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은 곧 이사를 갑니다. 아빠가 제 명의로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해서요. 시댁과 더 멀리 떨어진 위치로 갈 것 같아요. 어머님께서 눈물을 쏟으며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신데 남편이 아주 완강해서 소용없습니다. 아버님 또한 둘째를 잃을 뻔한 일을 아시고는 크게 분노하셔서 어머님께서는 요즘 댁에서 지내기도 어려우신 것 같더라고요. 안 되셨다는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이제 저도 우울함 떨쳐내고 정신 바짝 차려야죠.